공리주의는 아까 검토했던 쾌락주의에다가 합리적 이기주의, 이기주의와 쾌락주의를 검토할 때 가장 의미가 있는 이기주의가 합리적 이기주의였잖아요. 상인의 윤리. 요 두 가지, 그러니까 상인들이 사회를 형성해서 살아가다 보면 이익들 간에 충돌이 생겨가지고 갈등이 자꾸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갈등을 조정하기 위한 기준이 필요해졌죠. 그래서 공리주의는 바로 그 상인의 윤리, 영미계통에서 특히 상공 시민계층이 대두하면서 시민의 윤리가 이제 널리 확산되면서 이제 등장한 것이 공리주의입니다. 합리적 이기주의, 쾌락주의 플러스 보편주의, 이것이 합리적 이기주의는 개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차원에 머물렀지만 거기에 모두의 이익, 모두의 행복이라는 보편성을 띠게 될 때 이게 공리주의가 된 겁니다. 그래서 개인윤리 차원에서 사회윤리 차원으로 이제 나아간 거라고 볼 수 있겠고요. 상인들의 모임, 즉 자본주의 사회를 위한 윤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각 개인들 간의 이익이 충돌하고 사익과 공익이 충돌할 때 그 절충과 조화를 모색하는 과정에서 기준을 세운 것이죠. 그 기준은 뭐 잘 아시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입니다. 근데 공리주의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아까 심리적 쾌락주의를 우리가 검토했잖아요. 모든 사람은 쾌락을 추구한다. 이게 행복을 추구하는 게 우리의 보편적인 경향이니까요. 이거를 거부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쾌락을 추구한다는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모두가 쾌락을 추구해야 한다. 이것이 당위가 되어야 되느냐? 모두는 쾌락을 추구해야 되느냐? 이거를 사실에 근거하여 이런 당위를 도출할 수는 없다. 이게 자연주의적 오류라는 그 말의 뜻입니다. 사실 판단에서 가치 판단으로 비약했다는 것이죠. 두 번째 문제는 합리적 이기주의를 보편화시키는 데서 오는 문제인데요. 결합의 오류라고 합니다. 각자가 자기 자신의 쾌락을 추구해야 한다. 자, 여기서 해야 한다로 비약을 했죠. 이건 인정한다고 해도 각자가 자기 자신을 쾌락을 추구해야 한다 해서 각자가 사회 전체의 쾌락을 추구해야 한다? 이걸로 과연 넘어갈 수 있느냐? 예를 들어서 자기 자신의 쾌락과 사회 전체의 쾌락이 충돌할 경우에 개인과 사회의 그 입장이 충돌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이런 문제가 이제 생기겠죠. 당연히 이런 그 타산의 원리라는 건 자기 이익을 계산하는 합리적 이기주의의 원리고요. 박애는 보편성, 모든 사람에게 동등한 입장을 강조하는 입장 사이에 이제 충돌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게 이거는 넘어가겠습니다. 자, 아까 말한 결합의 오류를 조금 더 부연 설명하면 행복이란 한 개인에 의해 주관적으로 경험되는 건데 왜 인류 전체의 행복이 내게 의무로 부과되는가? 여기에 대한 의문이 생긴다는 거죠. 개인이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행복은 자기 자신의 행복인데 왜 다른 사람의 행복을 걱정해야 되는가? 이렇게 합리적 이기주의의 입장에서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는 거예요. 공리주의의 문제점, 결과적으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가져오는 것이 선이다 라고 했을 때 그러면 도대체 결과를 어떻게 계산하느냐? 누구를 기준으로 어떤 시점에서 세옹지마라는 유명한 고사가 있습니다만 10년 뒤, 1년 뒤, 아니면 한 달 뒤 이 결과를 계산한다는 시점 또 누구 중심으로 어떤 항목을 더 큰 비중으로 이렇게 재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나오게 된 게 규칙공리주의인데요. 규칙공리주의는 뭐냐면 하나하나의 행위의 결과를 예측하기가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어떤 행동이 어떤 결과를 낳는 경향이 있더라. 우리가 경험을 반복하면 대체적인 추세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이런 방식으로 행동하니까 결과가 좋았어. 결과라는 것은 다수에게 이익으로 돌아왔어. 이럴 때 그 규칙을 채택해서 그 규칙대로 행동한다는 거죠. 그래서 행위공리주의를 직접공리주의라고 한다면 규칙공리주의는 간접공리주의다. 뭐 이렇게 흔히 말합니다. 공리주의는 자본주의의 특성을 반영한 이론으로 보입니다. 정원적 윤리가 아니죠. 당연히. 왜냐하면 정원적인 것은 칸트 같은 무조건적인 명령이고요. 도덕 자체가 목적인데 공리주의는 당연히 행복을 추구하기 때문에
도덕은 행복을 추구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언적인 전략이 되는 것이죠. 근데 칸트의 경우는 정반대예요. 행복이나 이익이 절대로 도덕의 담론의 변수가 될 수 없습니다. 칸트 같은 경우는 도덕은 그 자체로 목적이에요. 제가 처음에 소개한 글, 그 한 장짜리 거기에 한번 읽어보시면요, 칸트 입장이 잘 나와 있어요. 도덕은 목적 그 자체다 하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익이나 쾌락이 도덕의 근거일 수 있는가라는 의문을 공리주의에 대해서 던져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덕이란 건 자기 희생을 내포하고 있는데 그 이유를 왜 사랑이나 신념이나 정의 뭐 이런 이유를 대면 그럴 수 있겠어. 뭐 사랑을 위하여 그러면 그래 그럴 수 있겠어. 하지만 이익을 위하여 하면은 더군다나 자기 희생까지 내포하면 설득이 잘 안 돼. 이상해, 어색해요. 이익을 위하여 희생을 한다고? 뭐 이렇게 됩니다. 굳이 이익이나 쾌락이 왜 변수가 될까? 도덕을 논하면서 그런 상식적인 의문. 그래서 공리주의는 개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다루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윤리가 아니냐 이런 반론이 있습니다. 자유와 권리라고 할 때 특히 인간의 기본권이라든가 인간 존엄성 문제가 걸려 있을 때는 공리주의를 기준으로 판단하기가 어렵다 그런 얘기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다음에 나오는데요. 역직관성이라는 이름인데 어느 병원에 환자가 5명 누워있다. 4명은 각기 한 가지씩 장기가 망가진 사람인데요. 장기 이식을 받아야만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런데 나머지 1명은 내장 기관은 멀쩡한데 전신마비 상태다. 그러면 어차피 제대로 살지도 못할 거 그 사람의 내장을 하나씩 떼어서 나머지 4사람에게 이식을 하면 한 사람은 죽지만 4사람이 산다. 근데 4이 죽고 하나가 사는 것보다 이게 낫다 라고 어느 공리주의자가 얘기했다. 자, 이 말은 설득력이 있느냐? 이런 질문입니다. 물론 현실하고는 좀 거리가 있죠. 이렇게 했을 때 마치 대단한 갈등 사례인 것처럼 윤리학에서는 제시하지만 저거를 법학자가 보면 뭐라고 할까요? 이런 사례를 보고 법학자가 한마디로 딱 한 칼에 그건 살인이지.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공리주의적 관점에서는 이렇게 볼 수도 있다. 계산을 이렇게 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왜 저 예를 들었냐면 공리주의가 적용되기에 적절치 않은 사례가 있다. 그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 저 예를 든 것이고요. 자, 이거는 결론 부분에서 공리주의는 입법이나 공공정책 차원의 문제를 다루기에 적합한 이론이지 인간의 기본권이나 인간 존엄성 같은 문제가 걸려있을 때 기준으로 삼을 만한 윤리는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공리에 대한 논의는 공공정책에 관한 주제에서 끝나야 한다. 왜냐? 공리주의가 처음부터 등장하게 되었던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공공정책 입안자들을 위한 지침을 제공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공리주의를 짓는 질문은 우리가 집단적으로 뭘 해야 하느냐이지 내가 개인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가 아니다. 이게 결론 부분에서 공리주의의 성격을 가장 간단하게 표현한 부분입니다.